한국은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늘 길을 찾아낸 나라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국이 되었죠. 저는 한국이 보여준 끈기와 생존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방법을 연구할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훈이니까요.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건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워렌이에요. 미국 중서부의 평범한 도시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역사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가 관심을 가진 역사는 대부분 서양사였죠. 로마 제국, 르네상스, 그리고 세계 대전 같은 이야기들이요. 동양 역사는 솔직히 제 관심 밖이었어요. 아시아는 멀고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거든요. 고백하자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었어요. 그저 작고 경제 발전을 빠르게 이룬 나라라는 정도였죠. 그런 제가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조금 우연적이고 또 조금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특별히 유난스러운 가정은 아니었지만 제 할아버지는 독특한 분이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다만 할아버지는 그 전쟁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죠. 늘 조용한 분이셨지만 방에 걸린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몇몇 아이들과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늘 묻곤 했어요. 할아버지, 이건 어디에서 찍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짧게 대답하셨어요. 한국이라는 곳이란다. 거기서 많은 걸 배웠지. 배웠다고요? 제가 물었지만 말을 돌리곤 하셨어요. 그 말은 제게 오래도록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그의 서랍에서 한 권의 작은 다이어리를 발견했어요. 오래된 다이어리엔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은 당시의 전투 상황과 군인으로서의 기록들이었지만 몇몇 페이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이 땅은 정말 고생한 곳이지만 여기 사람들은 희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도 이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웃을 줄 아는 법을 알고 있다.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느꼈어요.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배웠다는 나라. 그 작은 나라가 도대체 어떤 힘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하게 만든 걸까? 하지만 저는 그 답을 바로 찾을 수 없었고 이내 잊어버리고 지내게 되었어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아시아 역사 강의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엔 마지못해 들었습니다. 제 관심사는 유럽사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수업 첫날 교수님이 칠판에 적은 질문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어떻게 한국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완전히 잃지 않았는가? 그 질문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독립된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고대 고구려에서부터 조선 왕조, 현대 대한민국까지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배우기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문득 할아버지의 다이어리 속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다른 과제를 맡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호기심이 생겨 한국을 주제로 잡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한국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처음 느낀 건 놀라움이었어요.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작은 나라라면 강대국들 틈에서 그냥 사라졌을 법도 한데 어쩌다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걸까? 그 첫 번째 퍼즐 조각은 지도를 보고 풀렸어요. 한국은 바로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동아시아의 허브라 할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작은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걸 알게 된 순간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강력한 제국을 유지했다면 한국은 왜 중국에 흡수되지 않았을까? 아니,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은 정말로 수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시기에는 한 세대 안에 2번, 3번씩 침략을 당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모든 침략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항상 자리를 지켜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만든 걸까? 저는 계속 자료를 뒤졌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이 방어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고려시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정말 경외심이 들었어요. 거란과 몽골 같은 초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을 때 한국은 항복하지 않았더라고요. 특히 거란과 싸운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는 너무도 극적이었어요. 거란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은 전략적으로 적을 유인해 완전히 괴멸시켰어요. 이 전투를 귀주대첩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료를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싸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때부터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왜 살아남았을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겨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뀐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이 한국사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틀어주셨어요. 다큐멘터리에서 고구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특히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라는 중국의 강력한 제국들과 맞서 싸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본 장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이 이끈 살수대첩이었어요. 수나라의 수십만 대군이 고구려의 계략에 걸려 물에 빠져 괴멸당하는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작고 약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들은 항상 싸웠고 버텨냈고 심지어 승리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건 알아도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죠. 그래서 저는 마음먹었어요. 한국사를 더 깊이 알아보겠다고요. 이건 단순히 과제가 아니라 한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음을 넘어 이겨냄까지 해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니까요. 저는 한국의 역사를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환경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고대부터 강대국들의 침략에 맞서 싸운 것도 놀라웠지만 왜 그렇게 끈질기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가 더 궁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의 자연환경이 생각보다 가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먼저 지도를 펼쳐봤어요. 한국은 산이 정말 많더라고요. 거의 70%가 산지라 하던데 그게 무슨 뜻인지 처음엔 와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진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평야라고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땅이 많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계절은 또 어찌나 극단적인지 여름은 덥고 비가 많이 오고 겨울은 춥고 건조하대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저는 한국의 농업 역사를 찾아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비옥한 평야가 아니라 척박한 산비탈에서 살아남기 위해 논농사라는 독특한 방법을 발전시켰더라고요. 물이 부족한 곳에 물을 끌어들이고 벼를 심기 위해 계단식 논을 만들어냈다니 이건 단순한 기술 이상의 노력의 산물이었어요. 특히 조선시대의 농업 기술에 대해 알아보면서 한국인의 생존 본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시절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죽음을 면하기 어렵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요. 땅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려고 퇴비를 만들고 비가 오지 않아도 작물이 자랄 수 있게 물 저장 방법을 발전시켰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환경이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지혜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를 조사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음식들이 모두 환경과 맞물려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김치와 나물 같은 음식들이요. 제가 읽은 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음식을 보존하는 기술을 발전시켰대요. 여름에는 채소가 풍부했지만 겨울엔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김치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절인 배추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재료와 발효 기술이 추가되어 오늘날의 김치가 되었더라고요. 이걸 알게 되니 김치가 단순히 맛있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생존의 산물이구나. 김치뿐만 아니라 나물 요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산에서 자라는 나물과 들풀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었어요. 가난한 농민들이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 위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활용한 거죠. 이쯤 되니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경외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걸 자신의 문화로 만들어냈어. 저는 김치 담그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찾아봤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와 각종 양념을 섞는 모습이었는데 일반적인 음식 준비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전통 같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구나. 논농사를 짓기 위해선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기를 내고 논을 계단처럼 만드는 일은 공동체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자료는 조선시대의 두레와 품앗이라는 전통이었어요. 두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을 나눠하는 공동체 활동이고 품앗이는 서로의 일을 도와주는 교환 방식이었죠. 이 전통들이 단순히 노동의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역사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특히 주변에 그렇게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독립을 유지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가장 큰 이웃,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며 동아시아를 지배하려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이 독립성을 유지해온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번에는 그 비결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먼저 고구려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충분히 이해됐어요. 삼국 중에서도 고구려는 중국과 가장 치열하게 싸운 나라였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의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병력이나 자원이 중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지만 그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창적인 전략을 개발했더라고요. 저는 고구려의 산성 방어 체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고구려는 평지가 아닌 산속에 성을 쌓았어요. 당시 중국의 대군이 밀고 들어오면 고구려 사람들은 평지에서 싸우는 대신 산성으로 피신의 적을 지치게 했다고 해요. 산성은 단순히 방어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마을처럼 물과 식량을 저장하고 몇 달 동안 버틸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특히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투 기록을 읽으면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수나라는 고구려를 정복하려고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고구려는 이를 막아냈습니다. 을지문덕이라는 고구려의 장수가 수나라 군대를 지치게 한 후 결정적인 순간에 반격해 대승을 거둔 이야기는 전설처럼 들렸어요. 고구려 이야기에서 감명을 받은 저는 조선시대의 방어 전략도 궁금해졌습니다. 조선은 명과 청의 압박 속에서도 독립을 유지했다고 배웠거든요. 저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 싸운 기록을 보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조선은 당시 중국 명나라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 자체로도 굉장히 독창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화성이나 남한산성 같은 산성들이었죠. 저는 남한산성에 대해 조사하다가 이게 단순히 성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나라 같은 곳이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한산성은 서울 근처에 있는데 조선 왕이 위험할 때 피난처로 사용되었대요. 여기에는 수개월간 버틸 수 있는 식량 창고, 물 저장 시스템, 그리고 군사훈련장이 갖춰져 있었죠. 특히 중국 청나라와 맞서 싸운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의 역할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청나라와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조선이 끝까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산성 덕분이었어요. 산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을 조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적과 싸운 게 아니라 싸움 그 자체를 계획적으로 준비했구나. 산성을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협력과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방어 체계가 단순히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력을 상징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와 조선 모두 싸워서 이기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생존 본능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산성과 방어 전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존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산성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싸워야 했을까?
중국 같은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운다는 건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그들은 국가의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과 문화,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거예요. 과거의 한국사를 공부하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현대 한국인들도 이 생존 DNA를 이어받아 살고 있을까?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삶을 통해 그 답을 찾고 싶었어요. 인터넷을 통해 현대 한국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건 그들의 빨리빨리 문화였어요. 저는 처음엔 이걸 약간 부정적으로 봤어요. 뭐든지 서두르고 급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이 비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 문화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생존 전략의 일부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대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잖아요. 그것도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에서요. 저는 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알게 된 건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저는 이 운동이 단순히 농촌 개발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 한국인들은 정부의 도움만 기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스로 나서서 길을 만들고 집을 짓고 공동체를 발전시켰죠. 어떤 인터뷰에서는 한 할머니가 배고파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도록 해야 했으니까요. 라고 말하셨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그 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들, 특히 K방산에 대해 조사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국의 방위산업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최근에는 미사일 기술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과도 비교될 정도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렇게 강대국들과 싸우며 방어에 힘썼던 그 DNA가 지금도 이어져 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사일 기술을 조사하다 보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대륙간탄도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은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과거에 산성을 쌓고 방어했던 방식이 지금은 첨단 기술로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여전히 같아 보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의 현대 사회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건 그들의 끈질긴 노동 윤리였어요. 워라밸의 균형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시대지만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은 정말 대단했어요. 물론 이게 때론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지런함 뒤에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깔려 있는 것 같아 보였죠. 특히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기업들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도 빠르게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과거 그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짓고 산성을 쌓았던 정신과 닮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가면 이 모든 걸 직접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과 설렘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정돈된 느낌이었죠. 저는 미국에서 보던 대도시의 혼잡함과는 다른 이곳만의 질서와 효율에 감탄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주였어요. 교수님이 한국의 과거를 느끼고 싶다면 꼭 가보라고 추천해 주신 곳이었거든요. 경주 남산에 올라 산성을 직접 보게 되었는데 책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굳게 쌓여있는 모습에서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와 결기가 느껴졌어요. 가이드는 고구려와 신라가 어떻게 산성을 활용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산성은 군사적 방어의 역할만 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전쟁 중에도 공동체를 유지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망 역할을 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어요. 누군가는 단순한 돌담이라 볼지 몰라도 이건 그들의 생존을 상징하는 거야.
그렇게 깨닫고 나니 산성이 더 이상 그저 고대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한국의 역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주에서의 경험 후 저는 현대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어요.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였죠. 높은 빌딩 사이로 고즈넉한 전통 한옥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정말 독특했어요. 특히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느껴진 활기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순간은 북한산 등반이었어요. 자연 속에서 한국을 느끼고 싶어서 산을 갔거든요.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주변 풍경을 바라볼 때마다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감동은 정상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멀리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한국인들도 이곳에서 이런 풍경을 보며 살아갈 용기를 얻었을까? 저는 홍대 게스트하우스에서 특별한 인연도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한국인 친구, 윤주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윤주는 선생님으로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 여행을 왔다고 했어요. 제가 한국 역사를 배우러 왔다는 말에 무척 흥미를 보였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역사를 관심 갖고 배운다는 게 신기하네요.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나요? 윤주의 질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립을 지켜낸 이유가 궁금했어요. 척박한 환경도 극복했는데 그런 점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윤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보려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해요. 교과서엔 나오지 않는 삶의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녀는 제게 충청도에 계신 자신의 외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외할머니는 한국 전쟁 당시 피난길에서 살아남기 위해 농사를 시작했고 당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인의 끈기를 배우셨대요. 외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나쁜 일도 많지만 결국 그걸 이겨내는 건 사람이야. 그래서 저도 학생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려 노력해요. 윤주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윤주와 함께 다음 날 경복궁으로 가게 되었어요. 경복궁에서 보았던 것은 단순한 과거의 유적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인의 자부심과 정체성이 묻어있는 공간이었죠. 여기선 한번 무너지고도 다시 재건했어요. 경복궁이 단순히 왕이 살던 곳이 아니라 우리 역사가 살아있는 증거죠. 윤주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경복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마치 한국 역사를 직접 느끼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처럼 다가왔죠. 그날 저녁 윤주와 함께한 마지막 식사는 삼겹살이었어요. 윤주가 말하길 한국인은 힘든 하루를 보낸 뒤 삼겹살과 소주 한 잔으로 모든 걸 털어내곤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늘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찾기 때문이에요. 윤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정신이네요. 제가 느끼기에 한국인은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도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윤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죠. 서울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전쟁과 경제 발전 이야기를 떠올리며 윤주와의 대화와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은 단순히 과거를 극복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제가 본 한국은 불행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스스로의 길을 만든 나라였어요. 윤주와의 만남은 저에게 특별한 인연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어요. 한국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에밀리도 당신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길 바랄게요. 그 말은 마치 제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를 넘어 제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제가 왜 그렇게 감명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은 단순히 K-팝과 K-드라마의 나라였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의 역사 세미나에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에밀리, 한국 여행은 어땠어? 친구인 제이슨이 물었어요.
그는 늘 제가 배운 것을 흥미롭게 들어주는 편이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놀라웠어. 단순히 재미있었다는 말로는 부족해. 그러면서 한국의 척박한 환경, 강대국의 압박, 그리고 그 속에서 끝없이 버텨온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원래부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잖아. 그래서 강대국들에게 짓밟히는 일이 많았을 것 같았어. 하지만 아니더라. 오히려 그들은 강대국에 맞서 싸우면서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독립을 유지했어. 산성과 방어 전략, 그리고 공동체 정신 같은 게 정말 대단했어. 제이슨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점점 이야기에 몰입했어요. 또 다른 친구인 클라라는 저와 함께 동아시아 역사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녀는 늘 일본과 중국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도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의 산성 이야기를 들어봤어?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아니, 산성. 그냥 돌로 쌓은 방어용 건축물 아니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경주 남산에서 본 산성과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을 들려줬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보는 모임에 참석했어요. 주제는 현대 무기 기술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의 방산 산업이 등장했어요. 화면 속에서 보이는 최첨단 미사일과 방어 시스템을 본 친구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었어? 그들이 묻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한국은 항상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발전해왔어. 과거에는 산성과 공동체, 지금은 기술과 과학으로. 하지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에 담긴 한국의 정신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하면서 저는 김치를 가져갔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거 너무 매운 거 아니야? 라며 겁을 냈지만 한 입씩 맛보더니 그 맛에 빠져들었어요. 이거 단순히 발효 음식이 아니야. 한국인들의 역사가 담긴 음식이야. 제가 설명했어요. 김치는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됐어.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야. 이걸 만들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야 했고, 그렇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지. 너희도 알다시피 한겨울을 버티려면 이런 저장 음식이 꼭 필요했거든. 친구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이야기에 감탄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메모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북한산에서 느꼈던 웅장함, 경주 남산 산성에서 본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마주했던 첨단 기술들까지. 각각의 경험이 퍼즐 조각처럼 제 머릿속에서 맞춰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야. 강인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지. 이 깨달음이 떠오르는 순간 제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이유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내가 강해질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교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세미나에서 한국의 역사를 발표한 뒤 교수님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에밀리, 내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 특히 내가 한국의 환경과 역사적 맥락을 개인의 삶에까지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좋았어. 교수님의 말에 저는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역사를 배우는 게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겠죠? 그것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맞아. 역사는 결국 우리에게 선택의 지혜를 주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나침반 같은 거야. 내가 한국의 역사를 통해 그런 나침반을 찾았다면 정말 귀한 걸 얻은 거지. 그 말이 저를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제 인생에 적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원 진학과 관련된 진로 상담을 위해 학과 상담실에 갔습니다. 상담 교수님은 제게 물었어요. 에밀리, 역사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 생각이니?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역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싶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했는지를 분석해보니 다른 나라나 개인에게도 여러 교훈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방향이네. 내가 정말로 열정이 있다면
연구도 그만큼 깊어질 거야.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걸 실현할지 생각해 본 적 있니? 그 질문은 제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국의 역사를 간단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기 시작했죠.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한국을 알리는 것이 저에게 하나의 사명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길을 찾아낸 나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국이 되었죠. 저는 이 메시지를 더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대학원 지원서에 이런 목표를 적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연구하여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찾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돕고 싶습니다. 한국은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한국이 보여준 끈기와 생존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방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제 할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다이어리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 길을 걷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모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니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영국의 경제학자가 대규모 국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던 중 한국의 기적을 알게 됩니다. 그는 많은 조사 끝에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며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돕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리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라스데어 몬크리프입니다. 저는 영국 출신의 농업 경제학자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저는 세계의 식량 문제, 특히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는 국제개발기구에서 일하며 여러 나라의 농업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제가 하는 일이 정말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젠가는 제가 배운 지식과 경험이 정말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프리카의 농업 발전을 위한 대규모 국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와 기관이 협력하여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 저는 그곳의 상황에 대해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현지 언론 기사 등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아프리카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극심한 가뭄, 빈곤, 기아 이런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였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과연 내가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준비한 방법들이 현지 상황에 적합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이야기와 만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기적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지를 처음 밟았을 때 저는 그 황량함에 압도되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붉은 땅과 메마른 토양, 그리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메마른 바람 소리는 제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 방문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 어린 소년이 저를 보고 달려와 물었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비를 가져다주는 마법사인가요? 그 순간 저는 이곳 사람들의 절박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농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던 거예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는 현지 농부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농업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농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땅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땅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예측할 수 없는 홍수가 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의 프로젝트가 이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팀은 첫 번째 국제회의를 가졌습니다.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프리카 농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중국 대표단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측 대표 장 웨이 박사는 회의 내내 거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 전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 농업 기술과 자본이 아프리카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중국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오만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아베베 박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중국의 투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글쎄요. 그들은 우리의 자원을 가져가고 우리를 빚더미에 앉힐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하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대화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투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직면하게 된 거죠. 저는 우리의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현지인들의 자립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장 웨이 박사와 그의 팀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현지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집했어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마을의 축제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농부들이 풍성한 옥수수를 들고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찬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죠. 이렇게 좋은 수확이 있었나 봐요? 그들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다 한국 덕분이에요. 김순권 박사 그가 우리에게 준 옥수수가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김순권 박사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단순한 호기심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점점 더 그분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아프리카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현지 농민들로부터 김 박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노인 농부가 들려준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은 항상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이 오신 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분이 가져온 옥수수는 마치 마법 같았죠. 우리 땅에서도 잘 자라고 수확량도 엄청났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김 박사가 단순히 새로운 작물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것이었어요. 호기심이 커져 저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권 박사가 수십 년 전 아프리카에 왔을 때 이곳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다고 해요. 가뭄과 기근이 만연했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 박사는 아프리카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고품질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의 노력은 단순히 연구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에 나가 농부들과 함께 일했어요. 한 농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우리와 함께 밭을 갈고 씨를 뿌렸어요. 그분의 손에는 우리와 같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김 박사의 헌신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김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감동받은 것은 그의 헌신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프리카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했죠. 그는 농부들에게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이 스스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김 박사가 개발한 옥수수 품종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 옥수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건조한 기후에도 잘 견디고 수확량도 기존 품종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옥수수가 아프리카 사람들의 식생활과 문화에 맞게 개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김 박사의 방식을 의심했다고 해요. 새로운 품종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했고 그의 조언을 무시하기도 했답니다. 한 마을 이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김 박사님을 이방인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했죠. 결국 우리는 그분의 진심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직접 시범 농장을 만들어 자신의 방식을 증명했고 끈기 있게 농부들을 설득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점차 더 많은 농부들이 그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김순권 박사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그의 노력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왜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을까? 그의 이야기는 왜 세계적으로 더 알려지지 않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팀은 우간다 북부의 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는 중국이 최근 완공한 대규모 농장이 있었죠. 중국 대표단의 장 웨이 박사는 이 농장을 자랑하며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거대한 농장이 바로 중국의 힘입니다. 최첨단 관계 시스템, 자동화된 농기구들. 우리는 이곳을 아프리카 농업의 미래로 만들고 있습니다. 농장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경작지, 최신식 설비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농장 주변 마을들이 유독 황폐해 보였거든요. 호기심에 현지 주민 음구아 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농장이 들어선 후 우리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땅을 빼앗겼고 일자리는 거의 없어요. 있어봤자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돈을 받으며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게 전부죠. 이 말을 들은 장 웨이 박사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것 아닙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말에 다른 농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농장에서 일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저 저임금 노동자일 뿐입니다. 농사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수확물도 모두 중국으로 보내져요.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 웨이 박사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중국의 투자 규모와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없이는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죠. 상황이 점점 험악해지는 것을 느낀 저는 중재에 나섰지만 장 웨이 박사는 제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간다 정부 관계자들을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우리의 투자를 방해하면 큰 곤란을 겪게 될 겁니다. 아프리카의 발전은 우리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 사건은 결국 현지 언론에 보도되었고 우간다 정부의 공식 항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장 웨이 박사와 중국 대표단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우간다 정부를 비난하며 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의 투자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아프리카의 자원을 착취하고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저는 김순권 박사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인간적이었는지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 마을에서 저는 김 박사와 함께 일했던 노인을 만났어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대했어요. 그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대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주셨어요. 김순권 박사는
아프리카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품종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현지 농민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는 농민들에게 직접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이 스스로 종자를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김 박사의 장기적인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프리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했죠. 그의 접근 방식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한 농업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김순권 박사의 방식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죠.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깨달으면서 저는 개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반면 김 박사의 접근 방식은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제가 방문한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은 이런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마을은 중국의 대규모 농장과 김 박사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할 때는 그저 일꾼일 뿐이에요. 하지만 김 박사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는 농업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김 박사의 방식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대규모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볼수록 그의 방식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효과적인지 깨달았습니다. 한 예로 김 박사가 개발한 옥수수 품종은 단순히 수확량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의 다양한 기후와 토양 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한 농업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의 옥수수는 마치 카멜레온 같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이는 아프리카의 다양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는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정부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하며 자신의 방식을 확산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의 영향력은 한 마을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 박사가 만든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 농부들을 교육자로 양성했어요. 이들은 다시 다른 농부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죠. 한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을의 선생님이 되었어요. 김 박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죠. 이런 깨달음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개발의 모델은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결국 저는 김순권 박사의 접근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개발 모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현지의 필요와 조건을 고려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김순권 박사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한 저는 그의 업적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활동했던 여러 지역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케냐의 한 마을이었어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메마른 땅이었다는 이곳이 지금은 푸른 옥수수 밭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어린 소녀가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커서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마을을 살린 옥수수처럼 저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이 소녀의 꿈에 찬 눈빛을 보며 저는 김 박사의 영향력이 단순히 농업 생산성 향상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미래 세대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준 것이었어요. 마을 이장님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모두 김순권 박사님 덕분입니다. 그분이 개발한 옥수수 품종이 우리 마을을 살렸어요. 이제 우리는 굶주림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우간다의 한 농업훈련 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많은 아프리카 농부들이 열심히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 박사가 개발한 기술을 익히고 그것을 자신들의 농장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 센터에서 저는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농부가 저를 그의 실험 농장으로 초대했어요. 그는 김 박사의 방법을 사용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한국의 김치용 배추도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웃으며 말했어요. 김 박사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김치도 만들 수 있어요. 아프리카식 김치랄까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의 옥수수 덕분에 우리 지역의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어요. 아이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질병 발생률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농업 발전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한국의 기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애와 헌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전이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성공이 그의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알아볼수록 그의 업적 뒤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험과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겪은 경험과 노하우가 김 박사의 아프리카 지원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한국의 농촌 개발 경험, 새마을 운동의 정신,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의 경험들이 김 박사의 활동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한 예로 김 박사가 아프리카에 도입한 협동조합 모델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아프리카 농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한 마을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협동 정신 덕분에 우리 마을은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돕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리더였던 거예요. 한 국제개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독특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는 다른 선진국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발전 모델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성숙한 국가로 성장한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과 김순권 박사가 보여준 모델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나이지리아의 한 마을에서 노인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김순권 박사님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분은 절망뿐인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김 박사의 노력이 단순히 농업 생산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 노인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겸손했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보다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현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죠. 이런 태도가 그분의 노력을 더욱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김 박사의 성공 비결이 단순히 뛰어난 농업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힘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능력에 있었던 거예요. 김순권 박사의 업적을 알면 알수록 저는 그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세계적 영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인류애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에요.
영국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제 마음에 생생합니다. 농업경제학자로서 제가 참여했던 대규모 국제개발 프로젝트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 박사의 접근 방식은 제가 알던 국제개발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며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경험을 제 연구와 강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술 논문을 통해 김순권 박사의 한국의 농업개발 모델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제 연구 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는 학계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개발경제학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사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저는 앞으로의 제 연구와 프로젝트에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김순권 박사와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델이 더 많은 곳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